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 2강 2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빈센트는 드렌테에서 결국 아버지가 있는 에틴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을은 누에넨 마을인데요. 그게 1883년 12월이니까 트렌테로 돌아간 지 3개월 만에 고향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이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픽진한 빈센트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식구들이 배려를 하죠. 그래서 일정하게 몸이 회복되자 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목사관에 딸린 농막을 고쳐서 아뜰리에로 만들어줍니다. 그 아뜰리에에서 그 빈센트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창고, 그 농막의 창문이 아주 작으니까 햇빛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창을 좀 크게 개조해 줄 뜻을 보입니다. 그때 빈센트가 그대로 놔두라. 다른 농부들의 집도 창문이 아주 작다고. 왜 창문이 작을까요? 창문이 크면 겨울에 너무 춥죠.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창문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뜰리에, 이 농막에서 그림을 그릴 때 오두막에 앉아서 농부들의 오두막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작은 창 그대로 두고 아뜰리에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누에넨 마을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들판에 나아가서 그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왔는데요. 그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비교적 정돈되어 있고 그 예전에 보았던 그림보다 조금 화사해졌으나 여전히 안갈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그림들이죠. 그리고 보는 것처럼 풍경화 중심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모델을 매개로 해서 인물화를 그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차츰차츰 인물화를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는 것이 빈센트는 자기 그림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그린 그림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땅을 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물건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12월의 적막한 풍경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나무에는 이파리들이 달리지 않았죠. 그래서 앙상한 가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시골 농가들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날이 풀리면서 밭을 가는 농부들도 그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목사관이 보이는 그 길목이 되겠습니다. 멀리 목사관이 보이고요. 한 여인이 이 목사관으로부터 나와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그 빈센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다소 유명한 그림이 바로 그 누에넨의 오래된 탑이죠. 원래는 그 예배당으로 썼던 이 오래된 탑, 이것은 지금은 쓰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철거될 수밖에 없는 그 오래된 탑인데요. 그 앞은 교회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주조가 굉장히 어둡고 좀 음산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빈센트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름 낀 회색빛 하늘 아래 무심한 표정으로 우뚝 서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탑이 하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슬퍼하고 기뻐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이 교회탑 앞에 있는 이 무덤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 원망과 분노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이 교회탑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영혼들이 있을 법한 이 오래된 교회탑,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교회탑. 이 교회탑을 빨간 벽돌색으로 칠하고 탁한 녹색으로 그 교회 묘지를 칠했다는 겁니다. 이 탁한 녹색으로 그려진 공동묘지와 붉은 벽돌의 이 교회탑은 마치 현실의 나처럼, 지금 나의 상황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빈센트가 뇌내에 돌아와서 경험하고 있는 자기 내면의 상태가 아주 오래된 이 교회탑으로 드러난다라고 빈센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괴롭고 서글플 때, 그때마다 빈센트는 이 교회탑을 바라보면서 묵상에 잠기곤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가정을 잃어버리고 아주 외롭게 고향에 내려와서 지내는 빈센트의 적막한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뉘에넨의 오래된 탑이라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자면 바로 그 목사관 인근에 있는 그 천을 짜는 공장의 풍경입니다. 이 그림은 마치 약간은 투박한 렘브란트의 그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즉, 그 창밖으로 스며들어오는 빛만으로 조명을 받아서 사람들의 형상과 직조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창 밖으로는 교회가 있고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고, 그 빈센트가 늘 지켜보았던 그 교회 탑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한 농부가 파수를 일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인지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고 무언가 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모습과 이 천을 짜고 있는 이 직조공의 모습은 닮아 있죠. 마치 흙 속에 깊숙이 잠긴 채 자기의 노동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바로 이 교회탑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빈센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숨소리보다 이 직조공의 손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동은 숙명적인 노동이다. 이 노동을 통해서만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은 아주 진실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어떤 숭고함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그만 창으로는 오래된 탑이 보이고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농부의 모습도 보인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천짜는 사람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숨어있는 나의 모습인지도 모른다고. 운명처럼 그림을 그려야 하는 나의 모습을 바로 직조공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나를 이 창밖에 있는 교회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하느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과 죽음을 쥐고 있는 하느님일 수도 있겠죠.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내가 흙 속에 잠겨 이 앙갈색 어둠에 잠겨 운명처럼 노동을 하고 있는, 땅을 파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누에넨에 내려와서 지내면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옆집에 사는 마르톳 베헤만입니다. 이때 그 마르톳 베헤만은 43살이었다고 해요. 당시 빈센트는 31살이죠. 12살이나
많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르훗이라고도 하고 혹은 마르고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마르훗은 오빠였던 라위스와 함께 천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보았던 이 사람이 바로 라위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르옷은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나 예민한 이해력을 갖고 굉장히 영민한 그러한 처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빈센트를 비판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센트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마르옷이 빈센트를 사랑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빈센트의 생애를 볼 때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빈센트가 사랑한 여자는 있었어도 빈센트를 사랑했던 여자는 없었어요. 유일하게 빈센트를 사심없이 사랑했던 여인은 바로 마르훗, 이 여성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평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르훗은 사랑하는 그 자체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빈센트로부터 사랑받기를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줄 알았던, 그리고 빈센트가 빈센트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를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마르 베헤만은 그 빈센트가 헤이그에 살 때 만났던 시엔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때 빈센트가 같이 살았던 시엔이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던 빈센트는 사악한 남자라고까지 그 마르옷의 어머니는 마르옷에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마르옷은 빈센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러한 면이 있다고. 그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아내였을 거라고. 나는 당신을 추궁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지 빈센트가 그 여자를 완전히 구원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라고 빈센트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보리나주에서 빈센트가 그 광부들과 그 가족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빈센트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마르옷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인간이 한 문명 전체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당신은 충분히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한 여성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비록 12살이나 많은 여자라 해도, 아주 수려하게 생긴 여인이 아니었다 해도 충분히 그 오래된 교회탑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내면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던 빈센트에게는 아주 커다란 위로가 되었고, 그 때문에라도 마르옷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마르옷에 대한 빈센트의 마음은 아마도 케이를 향한 그 마음과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엔을 향한 마음과도 다른 마음이었어요. 시엔 역시 빈센트를 충분히 온전히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빈센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빈센트가 경험한 유일한 사랑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목사관 옆에 있는 그 공장에서 마르웃이 그 펌프질을 해서 물을 깃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빈센트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를 메고 들판으로 나아가면 어디선가 늘 마르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들판을 거닐기도 하고, 그 빈센트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르웃은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물방앗간에 가서 관계를 갖기도 했죠. 근데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그 작은 마을 유엔엔에 퍼지게 되죠. 이때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르옷을 좋아했죠. 그러나 빈센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시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을 사람들은 빈센트를 만날 때마다 당신은 왜 일을 하지 않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빈센트는 나는 당신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있다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노동이라고. 그것은 곧 화가 역시 그림을 그리는 노동자라고 하는 빈센트의 자의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이런 빈센트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사람과 그 마르웃이 같이 사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그 마르웃의 어머니와 네 자매는 마르웃이 빈센트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르웃 가문의 마르웃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 있는 목사였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빈센트의 아버지가 여기 목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유산을 아마도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네 자매, 다섯 자매가 되겠죠. 그것을 고르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마르웃이 빈센트와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재산이 밖으로 유출된다고, 그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당시에 마르옷은 빈센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빈센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민하게 알아듣고 반응했습니다. 즉 언젠가 화가가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려면 인체, 사람이 권력이라든지 이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화가를 위한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샬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필요할 텐데 라는 언지를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어느 날 그 마르옷이 빈센트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 포장지 밖에는 이런 쪽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쪽지에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 모든 생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을 축하하며. 그걸 보고 빈센트가 말하죠.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닌걸? 하니까 마르옷이 오늘은 사실 제 생일이에요. 40번째 생일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인생이란 걸 선물해 줬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행복을 주었잖아요. 그러니 이걸 받아요. 난 오늘 내가 이걸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 당신도 제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센트는 테오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경험 위에는 어느 누구로부터 선물을 기꺼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처음으로 타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거죠. 너무나 기쁘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또 내 필요에 응답해주는 여성을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례라도 하듯이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아마도 마르웃은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센트는 마르웃이 자기를 넘쳐 흐르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존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전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미묘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결국 그 두 사람이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양가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빈센트의 부모 역시 네가 아직 가진 재산도 없고 돈벌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라면서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마롯의 어머니와 그 자매들은 빈센트를 계속 그 사악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저런 사악한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방해를 놓습니다. 그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심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었던 마롯은 이러한 반대에 부딪혀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죠. 그걸 발견한 빈센트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두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되기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왜 자살을 하는가? 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가? 과감하게 우리들의 결혼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라고 빈센트가 이야기했을 때 마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롯은 아까 영민하다 그랬죠. 눈치가 빠른 거죠. 만약에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면 나는 온 세상 사람들하고도 맞서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를 않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따질 생각도 없고 당신 역시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저 가장 열렬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내가 빈센트,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정말 깊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는 거라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마롯이 자살을 시도하던 데에는 빈센트와의 관계에서만 비롯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업 문제로 인해서 오빠인 라위스랑 심하게 다투게 되는데 그때 욱 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빈센트는 더 이상 그 아버지의 집, 그 목사관에서 살기가 불편해졌어요. 바로 옆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뜨리에를 다른 곳으로, 농막을 개조해서 만든 아뜨리에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물론 뉘에넨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884년 5월에 그 뉘에넨 성당의 관리인 요하네스 스아프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화실을 옮기게 되는 거죠. 이 당시 뉘에넨은 그 개신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주로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죠. 그래서 그 사제는 그 성당 관리인의 집에 개신교도였던 빈센트가 머무르는 것을 그닥지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곳에 머물면서 아주 뛰어난 작품을 빈센트는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센트가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빈센트에게 조금씩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금세공인이었던 에르만스, 그리고 우체부였던 바커라는 사람이 빈센트를 찾아왔고요.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했던 안톤 케르세 마르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빈센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이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면서 빈센트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빈센트는 구상 단계에서는 여러 번 스케치를 해요. 같은 그림을 여러 번 그리는 거죠, 스케치를. 그래서 스케치한 것이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는 유화를 그려야 되는데, 유화를 그릴 때에는 밑그림을 미리 연필로 그리고 나서 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그림 없이 캔버스에 바로 붓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주제는 항상 그 화면의 중앙에 배치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빈센트의 그림은 원경, 멀리서 보고 그리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계속 그림을 그려왔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가까이서 그린다고 하는 것은 앞서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원근법이 필요가 없어요. 원근법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인상주의, 그러니까 보통 그 빈센트 반 고흐를 후기 인상주의에 속한 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상주의에 속한 그 화가들이 대부분 원근법을 일정하게 무시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죠. 근데 특별히 빈센트는 아주 가까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조망하는 그러한 감각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붓이 간 자리는 더 이상 붓을 칠하지 않는, 즉 한 번 그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림을 자신이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빈센트가 무슨 일을 할 때 힘껏 그 일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의 성격, 습성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렸던 빈센트의 그림입니다. 여전히 어둡죠. 이 어두운 그 빈센트의 그림의 톤은 나중에 파리로 가서 인상주의의 세례를 듬뿍 받을 때까지 지속돼요. 이것은 보리나조에서부터 습작하던 그 시기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 빈센트의 그 어두운 측면,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프고 주변으로 밀려난 자에 대한 그의 관심이 이 그림에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암갈색 톤으로 채색이 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도 다소 어둡지만 얼굴 부분은 약간 밝은 톤을 갖고 있어서 조금 다행이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즉, 그 녹색 레이스가 달린 모자를 쓴 어느 농부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분인 것 같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빈센트가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자기의 인격이 투영된 그림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주름지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서 나는 사실상 땅에 속한 참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농부의 얼굴이 하느님께 창조하신 그 참 인간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빈센트는 그 얼굴 하나하나에서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있다고. 때로는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을, 때로는 즐거움 속에서 혹은 노여움 속에서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일그러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얼굴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들은 항상 이처럼 어둡고 조금은 서글픈 그러한 표정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대부분 어둡고 서글펐기 때문이라고. 즉, 이 그림은 또 하나의 자신의 분신이라고 빈센트 자신이 보고 있는 거죠. 빈센트의 가슴을 통해서 붓으로 전달된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 무렵의 초가집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그 레이스가 달린 그 농부의 그림과 같은 시기에 그린 거죠. 한 여인이 움막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움막을 보면서 그 빈센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움막은 자연을 벗삼아 사는 농부들의 안식처라고. 마치 새의 둥지와 같다고. 이 초가집은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우리에게 편안함과 포근함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빈센트는 어머니의 품 같은 가슴을 동경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그림에 사무쳐 있으면서도 위로받고 쉬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빈센트는 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그 빈센트는 자신에게 그림을 배우고 있던 케르세 마르커스와 함께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그림을 보러 갑니다. 여기서 그가 발견한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 이건 프리스토 사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할 때 신부인데, 이 유대인 신부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 어두운 배경이 아주 어둡죠. 그리고 그 어떤 조명에 의해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밝게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빈센트는 마치 사람의 손으로 그린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상 이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신랑의 손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탕자의 귀환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 하나는 여자 손이고 하나는 남자 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 신랑의 손과 신부의 손, 즉 아버지다움과 어머니다움이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냈다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특별히 빈센트가 마음이 끌려서 내가 조건이 주어진다면 10년이라도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좋을 듯 싶다 라고 하면서 계속 앉아서 이 그림에 주목하고 돌아옵니다. 그 시기에 특별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죠. 1885년 3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화처럼 정물화를 한 점 빈센트가 그리죠. 그러나 그 그림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빈센트가 그린 이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이 더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에 대한 이중적인 빈센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촛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즐겨 읽고 있었던 성경을 중심에 놓고 있죠. 이 성경은 주님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를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히브리 성경 안에서 어찌 보면 빈센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귀절이 바로 그 종의 노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외모가 보잘것없었다는 것,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 그 참혹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 아마 이것이 자신의 처지 안에서도 거룩함을 찾아가고 있는 빈센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그러한 히브리 성서의
구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앞에 이 성경과 함께 그려져 있는 이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유산을 남기고 죽은 부모를 가진, 결국은 고아가 된 폴린 켄이라고 하는 한 아가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폴린 켄을 대신 양육했던 친척들이 그 폴린 켄이 받은 그 모든 유산을 가로채죠. 그리고 거의 종처럼 켄유를 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린 켄은 자기를 구박하던 그이들을 극진하게 보살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 보살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폴린 켄유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입니다. 결국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참된 의미의 기쁨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과 에밀 졸라의 이 소설을 같이 놓았을까? 아버지는 빈센트에게 왜 그림을 그리지 이 쓸데없이 프랑스 소설들을 읽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소설이라고 해서 뭐 아무거나 읽었던 건 아니에요. 빈센트가 좋아했던 것은 빅톨 위고나 에밀 졸라였어요. 즉 프랑스 혁명과 어떤 민중적인 어떤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그 작가들의 글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그 빈센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어찌 보면 에밀 졸라의 소설은 우리 시대의 성경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에밀 졸라나 빅톨 유고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만으로 충분할까? 이 그림에 붙이는 빈센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수님도 우울감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이제 일어나서 가라고. 어째서 살아있는 이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냐고. 왜 우리의 문제를 2000년 전의 글을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하냐고. 말과 글이 여전히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말과 글이 필요하다고 빈센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사회 전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하고 선하며 근본적이고 강력한 것을 찾으려고 뚜렷한 의식으로 우리 사회를 예전 그리스도인들의 혁명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시대에 맞는 에밀 졸라나 빅톨 위고가 쓴 그러한 류의 책을 읽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그 혁명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에 맞게. 이 에밀 졸라의 책이 노랗게 칠해진 것을 통해서 이후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좀 더 암갈색에서 밝은 톤으로,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밝은 톤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물꼬를 열어놨다라고 하는 전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화실을 누에넨 성당 관리인의 처소로 옮기게 되면서 농부들을 그리는데
이 농부를 그린 이 그림을 보세요. 감자를 키우는 농부들이라는 그림인데요. 같은 농부들에 대한 그림이지만 조금 더 밝은 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보다. 이때 빈센트는 농부였던 데 그로트의 가족들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려요, 매일. 이 사람들은 한 칸짜리 오두막에서 저녁이 되면 감자와 커피, 그리고 가끔씩 베이컨 몇 조각을 먹는 그런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과 친해지면서 이 농부들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집에 스틴 데 그로트, 즉 스틴이라고 하는 17살 먹은 소녀가 있었죠. 이 여인에 대해서 빈센트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녀가 들판에서 몸을 굽히고 감자를 캐낼 때면 그녀의 굴곡진 몸매에서 K를 보았을 때보다 더욱 생생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건 뭐냐면 귀족들에게 풍겨져 나오는 우아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보다는 땅을 파고 있는, 감자를 캐고 있는, 그 동작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노동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동작 속에서 더 우아한 아름다움을 빈센트는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화에서는, 인물화를 그릴 때 고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룰랭의 초상화나 이런 것처럼 앉아있는 초상화를 그릴 때도 있지만 주로 빈센트가 담았던 것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센트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대의 정말 그 대가들이 남긴 인물화를 보면 거기에서 가장 큰 결점은 그 대상이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포즈를 취하고 보통 집단화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돈을 걷어서 화가에게 그 돈을 주고 우리들을 좀 그려주시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단체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때 다들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딱 정지된 화면, 스틸 사진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센트의 그림은 뭔가 움직이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표현상으로는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나중에 후기로 가면 이 평면적인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후기의 그림은 아마 그리로 가기 위한 단초에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빈센트가 누에넨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긴 그림 가운데 빈센트 스스로 내가 봐도 너무 잘 그렸다 라고 만족스러워했던 그림이 바로 여기서 보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데 그로트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감자를 먹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죠. 빈센트는 밤마다 이 집에 가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똑같은 그림을 여러 번 스케치를 하고 여러 번 유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온 마지막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그림을 완전히 채색하는 건 아니에요. 기초적으로 스케치와 또 기본 골격을 그리게 되면 마무리는 화실에 돌아가서 하죠. 그때 이 빈센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화가들은 상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화가들은 상상화, 즉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린 그림이라든가 혹은 이 성화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상상화죠. 그러나 나는 상상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본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기억해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센트의 그림은 허위의식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그림의 색조 자체가 방금 캐낸 감자처럼 흙 묻은 색깔이에요. 흑색깔, 즉 암갈색을 기본 주조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조명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모습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감자를 먹고 있죠. 그리고 이 오라버니는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잘렸지만 어머니가 이 커피를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반고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지를 일구었던 그 손으로, 바로 그 손으로 키운 감자를 지금 손으로 짚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만물의 영원한 질서를 조용히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거룩한 표정이 어려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다른 식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성가족이라고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빈센트 자신은 이것은 그 밀레가 그린 만종에 해당되는 그림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파리에 그 빈센트가 갔을 때 테오의 집에 가죠. 테오의 집에 가니까 그 집 응접실, 그 집 그 식탁 옆에 이 감자 먹는 사람들 이 그림이 딱 걸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테오에게 이 그림을 스케치해서 보내면서 이 그림을 어떠한 연유로 그리게 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온 가족이 희미한 등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등불은 하느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성령의 축복인 양 이 방을 밝게 비추고 있어요. 대대로 이어받은 생명의 터전인 그 땅에 자신들의 손으로 심어 자신들의 손으로 거둬들인 바로 그 감자를 먹고 있는 겁니다. 감자는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자연 그대로의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주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자를 먹고 있는 그 얼굴 하나하나에 하느님과 축복받은 인간의 얼굴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 안에는 자연의 섭리, 인간의 순수함, 그리고 순박함,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은총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빈센트의 종교적 감성의 극점에 있는 그림이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거룩한 것은 제 힘으로 땅을 일구고 그 안에서 수출을 거두고 그것을 제 손으로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그러한 형상이라고 빈센트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가 브리셀에 갔을 때 처음 사귀었던 그 화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라파르트거든요. 이 라파르트가 이 감자 먹는 사람을 나중에 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 빛깔로 그림을 그렸냐고 타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빈센트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어둡고 지저분한 색깔로 그릴 거야. 그 탁해 보이는 그 빛깔 안에도 얼마나 많은 빛이 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그림에 내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나는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의 주름살 속에 배어있는 깊은 삶과 손과 옷에 묻어있는
흙의 의미를 나는 노래하고 싶다고 그렇게 빈센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나는 사람들이 사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아한 숙녀보다는 농부의 딸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농부의 딸이 입은 헝겊을 댄 흙 묻은 푸른 우도가 치마는 햇빛과 바람에 시달리며 색이 허옇게 바랬지만 그게 오히려 섬세한 느낌을 나에게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골 처녀가 숙녀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숙녀가 숙녀들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넌센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농부들이 그 밭에서 일하는 면 소재의 그 옷이야말로 그들에게 적격이라고.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오히려 주일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정장을 차려입은 그 모습보다도 나는 일하기 위해서 입는 그들의 작업복, 색이 바랜 그 작업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빈센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빈센트가 이 감자 먹는 사람들 여러 개의 스케치를 남겼어요. 실제 아까 본 그림하고는 약간 다른 구도이긴 한데요. 이러한 그림들을 계속 습작으로 남기고 지금 감자를 캐고 있는 그 처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 감자를 먹는 여인의 그림에 나오는 한 처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에 나오는 요 얼굴입니다. 데그로트 가족, 17살 먹은 이 아이죠. 그가 임신을 하자 어느 날 그 느에넨 성당의 신부님이 빈센트를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준비하라고. 아마도 사람들은 빈센트와 이 그로트가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봤죠. 그 그로트가 일하러 갈 때마다 따라가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와 여러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는 빈센트의 아이일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트는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카톨릭 사제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빈센트에게 모델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는 이 빈센트가 주로 정물화에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그 정황을 들어보니 그로트를 임시킨 사람은 그로트의 그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느에넨에는 오래된 묘지탑, 교회탑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묘지탑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같은 탑입니다. 이 탑에 대한 그림이 여러 점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빈센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을 때 먹을 것을 얻었던 그 흙, 그저 그렇게 흙 속에 묻히고 나면 잊혀지고 소멸돼 버릴 사람들, 이들이 지닌 믿음의 상징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아랑곳 없이 이제 허물어져 버립니다. 즉, 이 오래된 그 느에넨 탑이 무너질 것 같은 조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철거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빈센트가 듣고 서둘러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이 탑처럼 우리의 인생도 조만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탑이 무너져도 우리들의 희망과 기도와 원망이 담겨 있는 그 믿음의 상징이 무너진다 해도, 그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하느님은 여전히 살아있지.
라고 빈센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상관없이 그 교회에 대한 기대와 상관없이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자고,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자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그림을 빈센트는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앞서 그린 그 묘지탑보다 이 묘지탑보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훨씬 색조가 밝아졌어요. 그죠? 아버지 죽음 이후에 성경이 있는 정물화로부터 비롯해서 이 그림의 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는 떠나도 하느님은 남아있다라는 말은 빅토르 위고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랑 관련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빅토르 위고의 경우에는 그 기성 종교에 대해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 종교가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신앙까지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신념이 빅토르 위고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에넨식의 그림 가운데 마지막 한 그림만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 그루의 나무가 있는 가을 풍경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하나, 둘, 셋, 네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그루는 황갈색 옷으로 갈아입고 단풍이 된 거죠.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예요. 근데 웬일인지 이 나무는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리고 이 나무 사이로 한 여인이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두고 빈센트는 병들어서 버려진 인생처럼 불쌍해 보인다고, 외로워 보인다고, 이 앙상한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앙상한 나무와 외롭게 어딘가로 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빈센트 자신의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외로운 형상을 보면서 빈센트는 인생이 아무리 덧없는 것이라 해도 우리 서로 살아있는 동안 위로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데,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혼자구나, 버려지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외로운 나고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고자가 된 빈센트는 이제 다시 정든 집을 떠나서 하느님을 만날 그 영광의 날을 꿈꾸면서 정처 없는 발길을 떠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 대한 빈센트의 설명처럼 빈센트는 더 이상 누에넨에 머무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하고자 테오가 그렇게 바라던 파리로 가게 됩니다. 당시 빈센트의 동생이었던 테오는 파리 구필 화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형이었던 그 빈센트에게 빨리 파리로 와서 새로운 조류를 맛보아야 한다고,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로운 조류라고 하는 것은 인상파 화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테오는 그 인상파 화가들하고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하루빨리 빈센트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흔쾌히 빈센트 역시 고향을 떠나서 다시 파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